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날 아침만 해도 지은호는 그냥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이 식당 주방 한쪽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이 맴돌았거든요. 고성이가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도 제발 내 오빠 좀 살려줄 수 없겠니? 눈물 섞인 그 목소리, 떨리는 어깨, 손등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 분명 가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보면 쉽게 등을 돌리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라 해도요. 그때였어요. 홀 쪽에서 머리를 극적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 그리고 말인데요. 차철민이었어요. 이지혁이 있는 건축자재 회사 SV팀 막내. 눈치 없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친구요. 요즘은 순이 식당에 단골로 들르면서 이상하게 지은호와 지역 주변 일에 자꾸 끼어드는 느낌이었어요.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육원 쪽에 귀인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느낌이 이상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숨어 있는 그런 기운? 하필 그 순간 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사람이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철민아, 또 시작이네. 지난번에는 내 집 근처에 로또 1등 나온다더니 뭐 나왔냐? 에이, 그건요. 숫자를 제가 잘못 읽은 거고요. 이번엔 진짜라니까요. 어제 꿈을 꿨는데요. 보육원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유라라는 이름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거 뭔가 있지 않겠어요? 지혁은 웃어넘기려다가 순간 한 번 눈썹이 흔들렸어요. 유라. 지은호의 옛 이름이 떠오른 겁니다. 한유라. 설거지를 하던 지은호의 손에서도 힘이 빠졌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일부러 조용히 숨을 들이켰는데도 귀는 알아서 그 대화를 쫓고 있었어요. 보육원은 또 뭔데요? 지혁이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어요. 몰라요. 그냥 청주 쪽 간판 같던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대표님, 저 진짜 이럴 때 촉 잘 맞는 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은호 씨 생일날 오늘 인생 뒤집히는 날일 것 같다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난리 났잖아요, 다들. 생일날. 그날 밤 술에 취해 울던 고성이가 떠올랐어요. 너 같은 딸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애써 과거를 숨기려 했던 그 표정까지. 지은호는 결국 설거지 장갑을 벗고 나가버렸어요. 손등이 물에 젖어 서늘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뒤따라 나온 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호야, 선배, 들었어요? 지은호가 먼저 물었어요.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긴 했지. 보육원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평생 그 단어에 묶여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은호도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자기 안 어딘가에 아직도 덜 아문 상처처럼 남아있다는 걸요. 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경찰서 같이 가자. 그때 얘기했던 거 말이야. 내 실종 기록 정식으로 확인해 보는 거. 선배,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엄마가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요. 그 정도면 저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직접 확인은 해보자. 그게 좋겠어. 지혁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믿어보려면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선배. 서울관할경찰서 실종수사팀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창문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공기는 축축하게 눌려있는 느낌이었어요.
담당 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이미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사람 특유의 피로함이 묻어 있었어요. 1990년대 실종 신고 기록이면요. 다 전산으로 옮겨져 있어서 검색은 가능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역이 먼저 나섰어요. 신고자 이름은 고성희입니다. 당시 주소는 부산 북구 쪽이었고요. 아이 이름은 한유라. 지금은 계명에서 지은호로 살고 있어요.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어디선가 커피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네요. 95년 8월 15일자. 신고자 고성희. 당시 만 4세 여자아이 실종. 이름 한유라. 부산 북구시장 화재 당시 쌍둥이 남매 중 딸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남매. 그 단어에 지은호의 심장이 한 번 더 세게 뛰었어요. 요즘 자꾸 꿈속에 나타나던 익숙한 아이 얼굴. 자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웃는 눈이 조금 더 장난스럽던 그 아이. 형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신고 내용에도 꽤 자세하게 써놨네요. 옷차림, 마지막으로 본 장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사후 조치까지, 사건 종결 날짜도 기록되어 있고요. 당시엔 사망 추정으로 처리된 모양입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상세한 기록까지 남겨놓을 정도였다면 정말로 자기를 찾으려 했던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너무 의심만 했던 걸까? 반면에 지역의 눈썹은 점점 더 찌푸려지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날짜도 상황도 설명도 마치 누군가 뒤에서 꼼꼼하게 맞춰놓은 퍼즐 같았어요. 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신고서 출력본도 남아있네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식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니터 속 고성희라는 이름과 서명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화면 구석에는 당시 담당 형사 이름과 결제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지역은 예의상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쪽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95년 부산시장 화재, 쌍둥이 남매, 그리고 지금 한우진.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보셨죠? 선배. 거짓이었으면 저렇게까지 상세하게 남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진짜 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은호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또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경찰 기록까지 믿지 말라고 하면 그럼 저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지은호도 스스로 감정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그동안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순이 엄마요. 그런데 갑자기 너를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 날 찾으려고 애쓴 기록이라도 있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지역은 말문이 막혔어요. 무조건적인 의심이 얼마나 잔인한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두 분 싸우시는 거면 저 안 들리는 데서 싸우시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요? 어느새 따라 나왔는지 차철민이 편의점 커피를 2잔 들고 서 있었어요. 대표님, 제가 한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요, 철민이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한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기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조금 이런 쪽 관련 일을 잠깐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90년대 실종 신고가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남아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특히 지방서였으면 더더욱. 지혁이 눈을 치켜떴어요. 너, 그런 얘기는 왜 지금 하냐? 아, 분위기가 방해될까 봐요? 철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귀인 보육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쪽으로 끌려요, 느낌이.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보육원, 청주, 그리고 기억 속 어딘가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손. 선배, 지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청주 보육원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청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지혁이었고 조수석에 앉은 지은호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무섭냐? 신호 대기 중에 지혁이 슬쩍 물었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평생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한 채로 사는 거요. 그게 더 싫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적어도 한 걸음은 나아가는 거다. 지혁의 말에 지은호는 작게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이상한 예감이 계속 걸렸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청주 외곽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보육원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마당에는 아이들 자전거가 놓여 있었고 놀이터 그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여기 맞아요. 지은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입구 간판에 글씨체, 현관문 앞 화단, 온통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복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낡은 장판에서 특유의 왁스 냄새가 났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책상 위에 안경을 올려놓은 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특유의 거리감과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사람만의 온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보육원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당시 이름은 한유라였어요. 혹시 제가 여기 오게 된 기록이 남아있을까 해서요. 원장의 표정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일그러졌다가 다시 정리됐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지혁이었죠. 한유라 잠시만요. 원장이 캐비닛에서 오래된 서류철 몇 개를 꺼내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창고 쪽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어요. 오래된 종이 서류들이 많이 타버려서 90년대 자료는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유라라는 이름도 지금으로선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너무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불이 났는지 정확한 경위도 없이 화재가 있었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는 느낌이었어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재가 언제였습니까? 한 보름 정도 됐나요? 아이들 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빨리 진화되긴 했는데 창고에 있던 박스들이 대부분 못 쓰게 됐죠. 지혁의 시선이 원장실 한쪽으로 향했어요. 창고 방향이라기엔 너무 깔끔한 벽, 타다 남은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는 페인트, 새 것처럼 빛나는 소화기. 혹시 그때 사진 같은 건 없나요? 보험 처리 같은 것도 하셨을 텐데. 그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서요. 원장이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아이들 명단이랑 최근 서류들은 다 전산화돼 있어서 괜찮아요.
예전 자료들이 조금 아쉽긴 하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괜히 온 걸까? 혹시 제가 여기 오던 날 누구랑 같이 왔는지 그런 건 기억 안 나세요? 지은호가 마지막 기대를 걸고 물어봤어요. 엄마라든지 누군가가 절 두고 갔을 테니까요. 당시에 이름표 같은 것도 없었나요? 원장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시절엔 비슷한 사연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다 기억하긴 힘들어요. 기록만 남아있어도 다행인 시절이었죠. 근데 그마저도 불이 나버려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길이 잠깐 비밀스러운 서랍 쪽으로 흘렀다 돌아오는 걸 지역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몰아붙이는 건 지은호에게 상처만 남길 것 같았어요. 지역은 결국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실 문을 나오는 순간 지은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괜히 온 것 같죠, 선배. 지은호가 웃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파헤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네요. 지역은 대답 대신 보육원 복도 창 너머로 잠깐 눈길을 돌렸어요. 멀리 운동장 한쪽 담장 근처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지팡이를 짚은 중년 남자가 보육원 건물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역광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실루엣이었어요. 은호야, 잠깐만. 왜요? 그냥 가요. 더 있으면 괜히 기대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은호도 이상하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 순간이었어요. 담장 그늘 아래 서 있던 남자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가슴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저 왜 이러지? 손으로 눈을 훔쳐도 눈물은 계속 났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는데 곧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역이 깜짝 놀라 어깨를 붙잡았어요. 은호야, 어디 아프냐? 눈에 뭐 들어갔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말을 잇기도 전에 지은호는 담장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멈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머금고 있었어요. 얼굴 가까이 다가가자 비로소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 어딘가 삐뚤어진 다리, 거칠어진 손등. 유라야. 남자가 다시 한번 불렀어요. 이번에는 떨리는 목소리로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매일 들었는데 어느 날 통째로 잊어버린 어떤 소리 같았어요. 지은호의 입술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저씨, 저 아는 사람이에요? 질문은 그렇게 나갔는데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안다는 걸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어요. 그래. 내가 날 잊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유라야.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보육원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자동차 경적도 다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무릎이 떨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죽었다고 들었어요. 간신히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고성애 씨가 그랬어요.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남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오랜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죽었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그날 그대로. 근데 운 좋게 살아남아 버렸네. 다리 하나 버리고 내 곁도 지키지 못한 채로. 옆에서 이지혁이 숨을 삼켰어요. 뺑소니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남자는 지팡이를 조금 더 힘주어 짚었어요. 여기서는 서 있기 힘드니까 얘기 좀 하자. 바로 앞 공원 벤치라도. 보육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해는 이미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지은호가 먼저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한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나는 한도철이다. 내가 아주 어릴 때까지는 부산에서 작은 백반집을 했었지. 내 엄마랑 너랑 우진이랑 넷이서. 우진이요? 지은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 내 쌍둥이 오빠. 한우진. 도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희 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진짜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았어. 둘이 똑같이 울어대는데 소리만 조금 달랐거든. 유라는 맑게 울고 우진이는 조금 거칠게 울었어. 괜히 그게 자랑스러워서 손님들한테도 계속 자랑했던 기억이 난다. 꿈속에서 몇 번이나 봤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같은 보육원 마당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던 그 아이. 우리가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어. 너희 엄마 성희도 처음엔 힘들어도 웃는 사람이었고. 근데 어느 날부터였나 손님 중에 낯이 익은 남자가 자주 오더라. 양복에 좋은 시계 차고 다니던 사람. 박진석. 이지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철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어요. 알고 있구나. 성재 친구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나온 순간 지은호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의 박성재, 늘 웃듯이 괜찮은 척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눈빛을 가진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 박진석. 큰 회사 사장님이었지. 성희는 점점 그 사람 쪽으로 눈이 돌아갔어. 손님이 오면 유난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온다든가, 내가 울어도 박 사장님 눈치부터 본다든가. 그런 게 하나둘 늘어났지. 도철의 손이 떨렸어요. 지팡이를 쥔 손등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성희가 그러더라. 이렇게 살기 싫다. 우리 애들도 더 좋은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박 사장님이 나를 선택만 해준다면 다 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이었대요. 도철은 평소처럼 식당 마감을 하고 재료를 실으러 트럭을 몰고 나갔다고 했어요. 도로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죠. 반대편에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이상하게 따라오더라.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도 느낌이 이상했어. 일부러 속도를 맞추는 것 같았거든. 그때까진 그냥 취객이겠거니 했지. 하지만 다음 순간 거짓말처럼 차가 옆으로 파고들더니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도로 위로 나뒹구는 몸, 귀 안에서 울리던 쇳소리, 멀어져가는 타이어 마찰음.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 의사는 다리 하나는 평생 제대로 못 쓸 거라고 했고
경찰은 범인을 못 잡을 것 같다고 했어. 뺑소니는 원래 그렇다고. 도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며칠 뒤에 우연히 들었지. 성희 입에서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던 걸 간호사가 나 화장실로 밀어내는 바람에 문틈으로 들었어. 깔끔하게 됐어요. 이제 자유예요.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알았다.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단 걸. 근데 이미 늦었더라. 성희는 집에 돌아오질 않았고 나중에야 박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 너희 둘은 사라졌고 우린 어디로 간 거예요? 지은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한동안은 너희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가려고 했겠지. 근데 불이 났어. 시장 창고 쪽에서 큰 불이. 사람들은 폭발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 불도 성희가 이용했을 거라고. 그 난리통에 도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거였다. 불 속에서 누가 살아나오든 살아남은 애는 내 거다. 지역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들었던 어떤 예고, 멘트와 정확하게 겹쳐지는 말이었어요. 불이 꺼지고 나니까 우진이는 성희 손에 들어갔고 넌 사라져 있었어. 나는 병원 침대에 묶여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너를 찾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럼 왜 보육원에? 지은호가 물었어요. 여기서 저를 본 적이 있으세요? 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사장님 쪽 사람들 눈을 피하려면 멀리 갈 수밖에 없었지. 그 와중에 소문을 들었어. 화재 이후에 이름 모를 여자아이가 청주 쪽 보육원으로 왔다는 얘기. 나랑 비슷한 또래 아저씨가 술집에서 그렇게 떠들더라. 부산에서 온 애 같다고. 그래서 무작정 청주로 올라왔대요. 그때부터 도철은 이 보육원 근처에서 자비를 하며 살았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경비 아저씨나 인근 상가 점원, 가끔은 단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보육원 마당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꼬마가 하나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 눈웃음 짓는 모양이 너무 낯이 익었어. 나랑 똑같이 생긴 코도 그렇고. 근데 원장은 부산에서 왔다는 말만 남겨놓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있었다고만 하더라. 그게 성이라는 건 그때도 대충 짐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성희가 알게 되면 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 도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비겁했지. 아버지라면서 한 번도 내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언젠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믿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매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었던 거고. 지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릴 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마당 끝, 담장 너머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던 누군가의 그림자. 등원을 기다리던 날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가 곧바로 사라지던 뒷모습. 아이들은 다들 이상한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던 사람. 진짜 아버지 맞으시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히 착각하는 거 아니죠?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요. 가짜 가족 같은 거. 믿는 게 겁나면 피검사라도 해보자. 도철이 웃으려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유전자 검사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엄마는 돈으로 관계를 만들었겠지만 나는 적어도 진실로라도 내 옆에 서고 싶다. 그 말에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었어요. 이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은호의 삶이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 도대체 누구의 욕심이 사람을 여기까지 몰아붙였는지 새삼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은호가 간신히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한우진 오빠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게 됐다. 얼마 전에 내 엄마가 아니 성희가 나를 찾아왔거든. 우진이 간이 망가졌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면서. 처음엔 내가 간을 내놓으라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널 찾는 방법만 묻고 있었어. 저를요? 그래. 유라가 어디 있는지 알면 말해달라. 아니면 내 피라도 조금 내줘라. 혹시나 매치가 될지 모르니 그런 식이었지. 그때 확신했다. 성희가 널 다시 찾으려는 이유는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부품으로 필요해서라는 걸. 이지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간 이식 검사를 부탁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류상으로는 가족이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결심했지.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내 앞에 서야겠다. 진실을 이야기해줘야겠다. 설령 내가 날 용서하지 않더라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올 때보다 훨씬 더 조용했어요. 지은호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도철이, 운전석에는 지혁이 앉았어요. 선배. 잠시 침묵 끝에 지은호가 불렀어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시장 화재도 뺑소니도 보육원 기록이 없어진 것도 그리고 우진 오빠가 병에 걸린 것도 병에 걸린 건 우연이겠지. 지혁이 낮게 대답했어요. 그 우연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인 거고. 차철민이 말했던 너무 겹치는 우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어요. 생일날 갑자기 나타난 고성희. 그 직후에 들어온 대형 인테리어 계약. 클라이언트로 만나게 된 박성재와의 얽힌 인연. 그리고 한우진의 간 이식 이야기까지. 성희가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도철이 들려준 이야기와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들은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증거네요. 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버님 말씀뿐이에요. 경찰 기록은 이미 성애 쪽에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고 보육원 종이 기록은 사라졌어요. 대신 사라진 시점이 너무 애매해요. 보름 전이면 딱 성희가 보육원에 돈을 주고 입막음했다는 소문이 돌던 때랑 맞아요. 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한텐 돈이 넘쳐나니까. 기록이고 사람이든 다 사버릴 수 있겠지.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쪽이 유리한 게 있어요. 지혁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거요. 옆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겨우 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선배, 이 얘기를 누구부터 믿게 만들어야 할까요? 순이 엄마요, 강호요, 아니면.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박성재. 그날 밤 지혁은 성재를 따로 불러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술집 구석 자리였어요. 뭔데 이렇게 진지하게 보자고 그래. 성재는 늘 그렇듯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지혁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또 결혼하라는 얘기면 난 도망간다? 그 얘기 아니야. 지혁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내 엄마 얘기다. 술잔을 들려던 성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또 시작이네. 형수님, 그러니까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랑 서로 안 맞는다고 해서 하소연하시는 거면 너희 엄마가 누구 딸을 버렸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혁이 직구를 던졌어요.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만해, 지혁아. 우리 엄마 일에 내가 왜 그렇게. 그 딸이 지은호야.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재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무슨 소리야. 지혁은 그날 있었던 일을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해서 들려줬어요. 실종 신고 기록, 보육원 원장의 수상한 말, 그리고 청주에서 만난 도철의 이야기까지. 중간중간 성재가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고 끼어들었지만 지혁은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한 번만 내 입으로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내 엄마가 과거에 부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남편이 정말 뺑소니로 죽었는지, 아니면 성재는 결국 잔에 술을 따르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늘 완벽한 재벌 3세처럼 보이던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엄마를 모르는 것 같아? 한참 만에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나도 알아. 엄마가 착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들 좀 밟고 올라간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고 아이를 버리고 그런 짓까지 했다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같이 확인하자고. 우리 둘이. 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추측이지만 사실이 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나서주면 좋겠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잔에 술을 가득 따라 한 번에 들이켰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이 뜨겁게 느껴졌지만 머리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지혁이 말한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며칠 뒤 청주 보육원에 낯선 손님이 하나 더 찾아왔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 여자는 특유의 세련된 외모와 단정한 말투로 주변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원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도톰하게 부풀어 오른 그 봉투 안에서 종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숫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으시죠? 고성희가 매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예전에 있던 기록들 중에 쓸데없이 사람 입에 오르내릴 만한 건 싹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특히 부산에서 올라온 여자아이 자료라든지. 원장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봉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게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성희가 한 박자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은 늘 부족하고 지원은 늘 후순이라는 거.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일 뿐이에요. 기록은 어차피 누가 기억해주지 않아요. 살아있는 애들이 중요하지, 떠난 애들은 원장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대화의 일부는 이미 누군가의 녹음기 안에 담겨 있었어요. 보육원 건물 옆 창고 뒤편, 창문 바로 아래에 붙어 있던 작은 녹음 장치 하나. 차철민이 이상하다며 혼자 보육원을 다시 찾아갔던 날, 그는 우연히 원장과 성희의 대화를 들었고,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혁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대표님, 제가 좀 과한 짓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철민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보육원 쪽에서 돈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녹음을 조금. 과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잘한 짓이야. 지혁이 그때 처음으로 철민을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이제 퍼즐 조각은 하나 더 맞춰졌어요.
실종 신고 기록이 유난히 잘 정리되어 있었던 이유, 보육원 종이 기록이 애매한 시점에 사라진 이유, 그리고 원장이 말을 아꼈던 이유까지. 남은 건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한우진의 수술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올수록 병원 복도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우진은 수술을 앞두고도 억지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려 했고, 지은호는 그런 우진의 옆에서 웃어주려 애쓰고 있었어요. 은호야, 나 진짜 괜찮을 거야. 너처럼 튼튼하게 살아남아서 나중에 둘이서 꼭 보육원 다시 가보자. 거기서 내가 너보다 그네 더 잘 탔다는 거 증명해주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 더 높이 탔을걸요? 지은호가 최대한 평소처럼 받아쳤어요. 웃으면서도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 대기실 밖 복도 끝에는 도철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우진을 직접 배웅하고 싶었어요. 한편 또 다른 복도 끝에서는 고성이가 핸드백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화장도 평소보다 옅었고 명품 코트도 허겁지겁 걸친 티가 났어요. 초조함이 그 고운 얼굴 위에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은호야. 성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은호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 안에서라도 따뜻함을 찾으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대충 알게 됐으니까요. 아들 좀 살려달라. 성희가 낮게 말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니. 다른 매치가 안 나온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 이식 수술, 이미 기증자 결정됐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그 옆에는 병원에서 건네받은 서류를 들고 있는 담당 의사가 서 있었어요. 도철 씨 검사 결과 한우진 씨와 간 이식 조건이 가장 잘 맞았습니다. 수술 준비 다 끝났고요. 오늘 오후에 바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고성애 씨.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도철이 휠체어에서 상반신을 세웠어요. 이제 좀 정산하자. 그동안 밀린 진실들. 성희가 경악스러운 눈으로 도철을 바라봤어요. 당신 살아있었어? 당신이 죽였어야 하는 사람이 운 좋게 살아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도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버린 딸이 당신 아들을 살리겠다고도 했었지. 웃기지 않나? 죽이려던 사람들한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바로 당신 인생이야. 복도 끝에서 경찰 2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혁이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박성재도 창백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성재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이 얘기 다 사실이야? 성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리라 믿었던 과거가 지금 이 복도 위에서 줄줄이 끌려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성재야, 엄마는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성희가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 아빠가 박 사장님이 날 버리겠다고 했어. 빈손으로 애둘 데리고 나가면 우리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었다고. 그래서 아빠를 차로 치고 딸을 버렸어? 지은호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딸간을 떼서 아들을 살리려 했고요. 성희는 지은호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말았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엄마 입장이 돼봐.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다면. 잔인한 건 세상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엄마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한텐 엄마가 2명 있었거든요. 한 명은 피를 줬지만 저를 버렸고, 한 명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평생 밥 해주면서 옆에 있어줬어요.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잘 먹고 잘 자는 게 효도라던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말투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제 편을 골라야 할 것 같아요. 피가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요. 성희는 무너져 내리는 얼굴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때 경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고성애 씨, 과거 뺑소니 사건 및 자녀 유기, 그리고 최근 의료 사기 혐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성희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사람은 뜻밖에도 성재였어요. 성재야, 너라도 엄마 편 들어줄 거지?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든 넌 이해해줘야. 성재는 한참 동안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했던 인간 고성이라는 사람을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그 말은 고성희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판결이었어요. 한우진의 수술은 기적처럼 잘 끝났어요. 도철의 몸도 위태롭긴 했지만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회복 단계로 들어갔어요. 퇴원 날 순이 식당은 작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김치찌개, 각종 전과 나물이 가득했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진 오빠, 진짜 사람 됐네요? 수빈이 장난을 쳤어요. 예전에는 그냥 멋있는 의대 오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여주인공 쌍둥이 오빠였다는 반전까지. 시청자들이 좋아하겠다. 야, 너 지금 드라마 찍냐? 지환이 웃으면서 타박했어요. 그래도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집 막내답게 감정이 훤히 드러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강호야, 손님들한테 국 좀 더 퍼드려. 순이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오늘은 내가 돈 아끼지 말라고 했지. 알았어요, 엄마. 강호가 투덜거리면서도 국자를 휘휘 저어가며 그릇에 담았어요. 그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도철 쪽으로 향했어요. 아저씨, 아니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강호가 멋쩍게 웃었어요. 우리 누나 잘 부탁합니다. 괜히 또 상처 주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어요. 내 누나 내가 제일 미안해하는 사람이야. 도철이 멋쩍게 웃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날까지는 어떻게든 옆에 서보려고. 식탁 한쪽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조옥래와 김장수가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새 이 집과 저 집의 부모 세대까지 얽혀 묘하게 큰 가족처럼 되어버린 분위기였어요. 상철 씨, 우리 아들 진짜 사람 잘 만났죠? 다정이 웃으면서 말했다. 은호 같은 애 어디 가서도 못 구해요. 그 우당탕한 인생 버티면서도 여전히 남 생각 먼저 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러게 말이야. 상철이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나는 결혼하지 말겠다는 아들 이해 못했는데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저 둘이 결혼이든 동거든 뭐든 어떤 모양으로든 같이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아유, 그 말 은호 앞에서 하면 큰일 나요. 옥내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애들한테 결혼하라 소리하는 게 제일 큰 폭력이래. 모두가 웃었어요. 지역과 지은호는 식당 한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멀고도 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선배,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 삶이 드라마라면 시청자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을까? 글쎄,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여주 너무 답답하다. 좀 제대로 의심해라. 아니면 남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냥 고백이나 제대로 해라. 고백요?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선배, 아직도 공식적인 고백은 없었거든요. 계속 어물쩍 넘어가시더니 이참에 대본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지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작게 웃어버렸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밀어붙일 줄은 몰랐다. 선배가 너무 느려서 그래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식당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사람들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혁이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네. 너 내가 평생 지켜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가족이 뭔지 몰라서 헤매던 나한테 안전한 곳이 어떤 건지 처음 알려준 사람. 내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도 좋고, 내가 웃으면 나도 그냥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 주변이 조금 시끄러웠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옆에 있어줄래? 지은호는 잠시 지역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야, 이 사람아. 농담이에요. 지은호가 웃으면서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어요. 선배 옆자리는 내가 선점했다고요. 그 순간 식당 안 여기저기서 웃음과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누가 먼저 듣고 따라한 건지 몰라도 어느새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떠들고 있었어요. 지혁이 드디어 사람 됐네. 은호야, 도망만 안 가면 된다.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고성희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고, 과거 부산 화재와 뺑소니 사건까지 엮이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보육원 원장은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영나. 성희와 박진석 사이에서 자란 5살 어린 동생이자 미술을 하는 그 아이의 눈빛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혹시 나만 뒤바뀐 게 아닐지도 몰라. 언젠가 한번 영나가 조용히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출생에도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제 알았어요. 모든 비밀을 한꺼번에 들추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사람의 인생은 한 회차짜리 드라마가 아니라 긴 시리즈 같아서 어떤 진실은 조금 늦게 알아도 되고 어떤 상처는 천천히 덮여도 괜찮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버려진 줄 알았던 자기 삶이 사실은 누군가의 미안함과 사랑 속에서 겨우겨우 버텨왔다는 사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화려한 날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를 이 평범한 저녁들이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될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식당 간판 불이 켜지고 늦게 찾아온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크게 울지 않아도 되는 날. 그리고 혹시 화면 너머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향해 마음속으로 덧붙였어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진짜 가족이 한 사람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화려한 날들은 꼭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